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법보다 주고.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블록체인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쉽게 느껴지는 그날까지 시작이니까 더 화려하게 초특급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요즘 최고의 전문가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하면 2017년, 2018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코인 투자 광풍이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전 국민의 트레이더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인식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얘기를 하면 투기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저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1694년으로 기억하는데 영란은행 출범도 그랬고요. 또 그 이전 1150년경 굉장히 옛날로 가는데요.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졌던 회자라는 그런 지폐도 그렇고요. 또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에서 만들어졌던 세계 최초의 주화도 그랬고요. 모든 금융혁신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되겠어? 이건 뭐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렇게 사람들이 흘려다보는 그런 자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굴곡, 역사적인 어떤 역경,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획득했느냐, 이게 정말 성공한 화폐가 되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있는 이제 세계 각국 기반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런 화폐들이 사용되는 시스템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럼 이런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가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갈지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인식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걸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홍춘욱 박사님이 작년에 또 책을 한 권 쓰셨었어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오늘은 좀 그중에 엑기스만 좀 모아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화폐 시스템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역사적인 흐름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1929년, 1971년, 그리고 2008년 세 차례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 불황이랄까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들이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값이 급등합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대공황 때였고요. 29년 대공황 때 이 금본위제가 좀 사실상 폐기되고, 또 1971년 그 제4차 중동전, 그렇죠. 제1차 석유 위기가 그때 벌어졌을 때 국제 금값이 폭등하면서 그때 벌써 1,200불 갑니다. 그렇습니다. 35불이 한 5배 정도 올랐던가요? 아니요. 35불이 1,200불이니까 40배 가까이, 30배 이상. 뭐 은은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한동안 막 200~300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던 금값이 2,000불 넘어가는 10배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가 또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코비드 19 이후에도 사실 지금 금값, 또 사실 돈까지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이 역시도 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이 뭐 정확하게 찌르셨는데요. 그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 경제에서 가장 그 경제의 건전성을 잘 보여주는 게 주식인데, 주식 가격이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하는 시기가 출현할 때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저 코드에 찍혀 나오던, 티커에 찍혀 나오고 있던 저 숫자가 정말 허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될 때 갑자기 금은동이라는 갑자기 올림픽 메달 같은데요. 실물 자산으로 우리가 뛰어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지폐 시스템 또는 달러 시스템은 여전히 아직도 검증 속에 신뢰의 검증대를 지금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금은동이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됐던 거는 언제부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은 은나라 때가 아니냐라고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은허 유적지나 이런 걸 그렇죠. 네. 발굴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 유물들이 나오는데 유물 중에 화폐의 전 단계 정도 되는 듯한 다양한 어떤 화폐들이 나오고 특히 춘추 전국시대 가면 칼 모양의 화폐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다 보면 역시 그 중국 쪽에서 어떤 주화나 화폐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 때 천태종이라는 혹시 종단에 대해서 아세요? 저 불교 오. 중에서 그게 대승불교입니까? 예, 천태종이? 맞습니다. 여러 종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 제일 크지만 네. 천태종이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큰 세를 네. 떨쳤던 종교 교단이었습니다. 이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성립하고 또는 경전 이런 걸 체계화를 잡은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이신데요. 이분은 임금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임금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그때 송나라에 유학 가겠다고 송나라에 딱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금속화폐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고려도 드디어 금속화폐를 만듭시다. 그전에 우리나라는 배, 삼배로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삼배를 쓰면 좋은 점이 첫 번째가 직관적이잖아요. 우리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름철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이 무려 3가지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관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매해 삼배가 품질이 다 다르겠죠. 듣고만 봐도 벌써 이 품질 측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 세 번째가 무겁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삼배라고 하더라도 삼배가 가지고 있는 부피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12포 뭐 이런 식으로 몇 포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전부 다 한 덩어리, 한 가만인데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들 물물거래가 사실상 돼버리니까 이동하기도 이동이 어렵죠.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금속화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금속화폐에 얽힌 유명한 사건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유레카. 금의 순도를 어떻게 와, 측정할 맞습니다.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귀한 금속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면 앞에 있었던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동일 품질이잖아요. 그 순도 24K 뭐 이러면 동일 품질이고 명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죠. 두 번째가 이게 명인이 짰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해가 다 다른데 그런 데 비해서 서양에서 캔 은이나 동양에서 캔 은이나 은은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질. 세 번째가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죠.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 금 1온스 이러면 2,000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부각되는데 바로 귀한 것을 보면 탐욕이 거기다가 이제 은을 섞던가 동을 섞어서 순도를 떨어뜨리는. 네, 바로 18K 뭐 우리 24K 그렇죠. 이게 다 시금석이라는 거거든요. 뭐 오늘까지 갈 필요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받자마자 그어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경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금덩어리를 이렇게 줬어요. 임금님이 금 세공사지 줍니다. 자, 이걸로 왕관 만들어 와. 그랬더니 왕관을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앞만 봐도 저자가 실력은 뛰어난데 숨겼는지도 모른다. 값싼. 왜냐하면 60대 1, 뭐 100대 1 차이 나잖아요. 금과 은이. 아무리 귀하다지만 금에 비해 은의 가치는 훨씬 떨어져.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뭐 동은 톤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싼데 여기다 조금만 넣어도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 수학자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했는데 이 양반이 목욕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자, 대표님이 70kg고 저도 70kg라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더 나갑니다. 자, 같은 70kg를 하더라도 김 대표님은 운동을 통해서 다져진 몸매, 우리 근육이 지방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밀도가 무겁죠. 네. 그런데 비해서 지방은 같은 70kg를 하더라도 저는 덩치가 훨씬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M 사이즈를 입으시면 저는 L 사이즈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같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면 부피가 다르겠죠. 예, 이걸로 금의 함량을 측정하는. 야, 근데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죠. 아니, 그걸 얼마나 세세하게 미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금관이나 되니까 그걸 측정하는 거지. 아주 작은 품목들을 가지고서 금을 실제로 물에 넣어가지고 밀도가 어떠냐, 저떠냐를 측정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웠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데 그게 바로 주화의 이제 출현이 되겠습니다. 이 주화는요, 아주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천재가 동양과 서양에서 다 같이 출현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600년 전에 리디아의 크로노스, 우리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네. 그 임금님께서 이 전설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거기가 리디아가 금이 풍부했대요. 그래서 금화를 만드셨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전국시대 때 활발한 거래가 금속화폐로 쓰고 있었는데, 이 주화 시스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위조하면 사용.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물건과 동일한 품질로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믿고 써. 이거 안 받으면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폐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나라에서 주는 지폐를 안 받겠다 그러는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것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공신력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폭력의 독점이라고 저희들은 폭력의 그러죠. 법보다 준 거.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디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이제 뭐 화폐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치면은 그 당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사형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들을 잡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졌었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겠죠. 하나는 누가 거푸집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네. 잘만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네. 뜨면 이거 임금님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그럴 있는 수도 거고요. 있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금님 자체가 위조를 하더라. 그렇겠네요. 다 가지고 계시니까. 믿어 이러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냐? 그냥 가설이 세 가지 있대요. 첫 번째가 게르만족이 너무 세서, 두 번째는 내전이 너무 심해서, 이제 세 번째는 기후 변화가 있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금융 경제학자들이 주는 주요한 가설은 은광고갈이에요. 스페인의 북부 지방에 마골라스라는 강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은광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가보면 기괴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 팠으니까. 네.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산 하나를 다 어떻게 보면 박살을 내놨어요. 우리 저기 칠레에 있는 구리광산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팠는데 문제가 그게 고갈돼 버렸어요. 자, 근데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요. 자, 어떡합니까? 위조를 은화의 동의 비율을 막 옛날에는 은화 하나 만들면 은내 순도 99%.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은화. 이건 누가 만들었냐? 뭐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로마 멸망 직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에 만들었던 은화를 보면 함량 막 20%, 3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폐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화폐를 받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받은 것보다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신뢰가 무너지고 또 식량이나 옷감 같은 대체- 물건의 값이 올라가겠죠. 대체 상품들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요즘 금값 오르는 게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지폐나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에는 금이 사람들이 금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갈됐다 그랬으니까 네네. 금으로 그때는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땅, 쌀, 네. 밀, 물물교환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근데 물물교환이 무겁지, 위조는 훨씬 더 쉽지, 거기다가 매해 품질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이 실물화폐로 가게 돼버리면 경제 성장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코비드 19처럼 경제에 막 심각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고대 멸망 또는 암흑의 중세가 열리는 계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복합적이라고 봐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괜히 또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이나 뭐 이 유럽의 역사를 다 봐도 그 나라의 국력이 강했을 때는 그 나라의 화폐가 상당히 폭넓게 유통이 되고, 또 그것이 사실 신뢰의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왕성했던 시대에 지폐가 발명이 되거든요. 중국의 화폐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중국이 저런 지폐 시스템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인데요. 제일 먼저 만든 건 이제 당나라 때부터였는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건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당연히 금속 활자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나라가 만든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활자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상피지라는 굉장히 두꺼운 종이가 있습니다. 씻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튼튼한 종이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인쇄를 하고 또 이게 한 10년 지난 상피지를 가져오면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정도로 인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잉크, 네. 먹물 이런 걸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실물들이나 또는 유적들을 보면 아직도 인쇄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정부 신뢰. 그렇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국을 통일한 강대한 제국들, 당나라나 송나라 같은 이런 제국들이 군사의 어떤 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잘 거두려면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그 동도 많이 발행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동전도 귀찮아하기 시작하는 정말 발전한 거죠.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몇 천관 우리 거래하기로 했어야 하면 서로 이제 종이화폐로 쓰고 싶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행한 회자라는 이름도 좀 재밌죠. 회자라는 그런 종이화폐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교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이화폐를 들고 오면 그에 해당되는 은이나 비단 또 요새 최근 들어서서 경기가 너무 막 활성화되면 붕업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중국 정부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풀려있는 교초를 나 비싸게 사줄 테니까 가져와. 그리고 현물로 줘요. 그 중앙은행처럼. 예, 굉장히 발전된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똑같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갔으면 이제 중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그때는 동아시아가요 의 세계였습니다. 축적해놨던 모든 금이 으로 가는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